자,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이제 이 시간엔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죠. 이러한 형식의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도 여러분들 1년 선배님들께서 본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중으로 LMS에 올려놓을 예정인데 문제는 답은 제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것을 일단 제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무슨 뭐 화학 결합에 관한 것은 제가 듬성듬성 띄엄띄엄 넘어가고 어떤 것들만 어떤 것들 이제 공부할 것 요것은 시험에 내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즘은 정답 어디서 얻기 참 쉽잖아요. 챗 GPT들이 많이 요즘 성능이 향상이 되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고 물론 이대로 그대로 어차피 이것을 올려놓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누군가는 이 족보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그 족보를 얻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족보를 올려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시험 문제 낼 리는 없겠죠, 물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낼 수는 있을 것이고, 뭐 그나물에 그 밥인데 제가 뭐 새로운 문제를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는다고 얼마나 더 참신한 문제를 내겠어요. 더더군다나 항상 저는 시험 문제를 시험 당일날 새벽에 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아니라 그것은 게으름이지.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새벽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지를 재활용 문제를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주관식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가 물론 답을 제가 하다못해 객관식 문제는 답은 제가 어떻게 쉽게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관식 문제 답까지 올려놓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이 모든 것을 그냥 전부 답 없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공부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 진도까지밖에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학기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서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여기에 첨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는. 그래서 다음 시험 전까지 혹시 뭐 시험에 관련한 어떤 질문이 계시다면 얼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측면 본 것은 나중에 실험 기말고사 때만 걱정을 하시면 되고 오로지 수업 시간에 이론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룬 내용만이 시험에 나올 것이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험은 오픈북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 뭐 아이패드 전부 다 가져오고 인터넷 검색이 허용이 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2시간 동안 2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1시간 50분이겠죠. 1시간 50분 동안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그럼 빨리 진도를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치라도 더 진도를 빨리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종이에 써낸 질문도 두 번째 세션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진도만 빼려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생명체 고분자 물질 4가지 중에 마지막 단백질을 다룰 예정인데 지난주에 강의 내용이 이제 핵산을 다룬 것이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거 지금 내가 녹음했죠? 녹화했지? 녹화 버튼 눌렀지 내가 아까 못 봤다고? 혹시 안 눌러줬으면 눌러준 것 같아 눌러줬을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고분자 단백질이라는 고분자는 예를 들어서 핵산이라는 고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뉴클리오타이드다 그럼 그런 뉴클리오타이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화학적으로
것을,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방식의 화학 결합으로, 한 가지 조금 편한 것은 이 네 가지 고분자 물질들이 전부 같은 방식의 화학 결합인 축합 반응이라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축합 반응은 항상 어떻게 두 입자가 축합 반응을 이루려면 한쪽에서 OH를 빼고 한쪽에서 H를 빼가지고서 공유 결합 쫙 밑줄 쫙 그으면 형성이 된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지들도 가오가 있으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형성하는 축합 반응의 이름은 조금씩.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뉴클리오티드들 간의 핵산을 이루는 축합 반응은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름 그까지 까먹으면 좀 어때? 금세 찾아보면 되지. 그러니까 다만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얘기고.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서는 아미노산들을, 그러니까 단백질은 무엇이냐? 누가 길 가다가 마이크 갖다 대고 단백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딱 물으면 거침없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일갈 단백질이란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일갈하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들이 20개의 아미노산들이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사실 20가지보다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존재하지만 한 100가지도 넘을걸? 뭐 따지고 보면. 그러나 뭐 어떤 연유로 이 생명체 안에서 이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 아미노산은 딱 20개가 참여를 하는데 또 예외도 물론 있죠. 20개 조금 더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생명체에 따라서 또 인공적으로 요즘은 희한하게 이상한 또 아미노산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 생명체를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유전자도 새롭게 뉴클리오티드도 염기도 새롭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들 멋대로 막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 키워드 펩티드 결합.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펩티드 결합인데, 펩타이드 본드라고 해서 펩티드 결합인데 똑같은 축합 반응이죠. 두 개의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을 이루려면 한쪽에서는 OH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H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쭉.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란 그러니까 대부분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탄수화물 단당류를 보거나 아니면 지방산을 보거나 아니면 뉴클리오티드를 보거나 좀 복잡하게 이렇게 꽈 놓으면은, 그다음에 아미노산을 보거나 얘네들 어떻게 구분하지? 얘가 탄수화물이고 단당류이고 얘가 지방산이고 그런 진짜 일반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에 의거하면 아미노산은 자고로 아미노산이란 하면서 야야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중앙에 알파 카본이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부르는 탄소 하나가 중앙에 딱 있으면서 좌청령 우백호가 딱 양쪽에 왼손 오른쪽에 거느리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쪽에 왼쪽에 와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왼쪽이지. 왼쪽에 와야 되고 저쪽 오른쪽에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어쨌든 탄소가 네 방향으로 팔을 뻗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쪽에는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 COOH 이거 카본 탄소하고 산소 이중결합과 OH가 있는 원래는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카복실 그룹.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으나 어쨌든 대부분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R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곁사슬 또는 R 그룹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자유 누구든 와도 되는 거지. 여기에 또 수소가 와도 되고 이중으로 그렇게 되면 아미노산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고, 수소 말고 좀 더 복잡한 탄소 화합물들이 쭉 줄줄이 사탕으로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탄소가 20개가 쭉 붙은 뭐 이상한 게 붙어도 됨? 가능. 다만
그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공통적인 구조를 갖추면서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는 한 부위, 이것을 우리는 R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무조건 아미노산으로 규정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 분자들 20개가, 다양한 20개가 나올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쪽은 약간의 약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염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에서 항상 우린 결국 물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존재가. 생명의 탄생은 물에서 시작을 돼서 모든 것은 물과 어떻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친수성, 소수성 그런 것도 왜 우리가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돼? 항상 우리는 물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고민을 해왔던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물 안에서는 얘는 약염기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기의 정의는 뭡니까? 물 안에서 수소이온을 얼마나 줍줍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소이온을. 산의 정의는 뭐죠? 물 속에서 얼마나 쉽게 수소이온을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미 이들은 수소이온 던져버린 지 오래고, 물에서는. 얘는 그 던져진 수소이온 받은 지 오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기는 원래 NH2지만 우리가 보통 상대하는, 보통 일반적인 중성, 대부분의 중성, pH 상황에서는 이미 아미노기는 양이온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요 카르복실기는 수소이온을 뺏긴 후 음이온화되어 있어서 그럼 얘네들 뭐 이온을 띠고 있겠지. 그러나 똔똔해진 거지. 왼쪽에는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서로 전기적으로는 똔똔 뉴트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슨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 R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여기다 끼워놓고서 무슨 작태를 벌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20가지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에 참여하는 이 20가지 아미노산들은 이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온상으로 음이온이 될 수도 있고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둘은 서로 상쇄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생명체 안에서 아까 똑같은 말대로 산성이라는 것은 산은 무조건 수소이온을 던져버릴 테니까 이미 상황 종결돼 있으니까 수소이온을 던져버리고 난 후에 어떤 물질이든 산이라면 그것이 산이라면 자기는 이미 음이온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볼 때 산성이 강한 물질들은 생명체 안에서 이미 수소이온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음이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인산기, 뉴클리오티드에서 인산기, 인 다음에 이제 산소들이, 이거 원래 인산이에요, 인산. 황산, 인산처럼 인산인데 이미 산 2개, 수소 2개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체 안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2개가 돼 있지 수소를 그때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산성물질은 생명체 안에 있는 산성물질은 이미 음이온화 마이너스 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염기성 물질은 그 반대로 이미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을 적용시키면 요 아래 어떤 이온을 어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기 붙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어찌저찌 해가지고서 플러스 이온이 붙은 그런 물질이 붙으면 우리는 전체적인 이 아미노산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에 음이온이 조금 더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그 어떤 물질이 이 R그룹에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이 전체적인 아미노산의 전기적인 성질은 산성, 이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단백질 자체가 여기에 플러스 이온이 매우 많은
플러스 이온이 많은 그런 아미노산들이 거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들의 분포가 훨씬 높은 그런 단백질이라면 전체적으로 그 단백질은 염기성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염기성 단백질, 생체 내에서 염기성 단백질을 하는 것은 이미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는 얘기지. 반대가 적용이 되는 거고, 생체 내에서 산성 단백질이란 마이너스 이온을 두드러지게 띄게 되는, 여기에 산성 R 그룹이 마이너스를 띈 R 그룹이 여기에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분포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성 단백질과 염기성 단백질을 구분하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쫙 선을 보이는데, 이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겠죠. 하도 지겹게 봐가지고서 높은 단계로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그러게 되면 그냥 보지도 않고 전부 외우게 되겠지만 뭐 지금 전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외운다 하더라도 그 후에 내 나이 돼봐라 다 까먹지 또.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얘기이고, 어쨌든 여기에 붙은 요 R 그룹들이 다양하게 붙어 가지고서 공통적인 아미노산의 모든 공통 골격들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특정한 아미노산의 화학적, 물리적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갑니다. 20개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 때문에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뭐예요? 애시드잖아, 애시드.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타민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여기도 애시드 있잖아, 애시드. 아스파르틱 애시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케이? 반면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어디 있느냐? 라이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니? 라이신 어디 갔니? 알지니? 여기 있다.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 라이신도 플러스가 있고. 히스티딘도 일종 약간의 그러한 성질을 띠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염기성 아미노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미노산들 간에 공유결합 중에서 좀 특이한 공유결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미노산들끼리 주로 형성이 되는 공유결합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이황화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황화.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하는 거죠. 아미노산 중에 R기에 황으로 끝나는 R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요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두 개가 요 황이 들어있으면은 일단 냄새가 고약해요. 계란 썩는 냄새가 나. 그래서 요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은 약간의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요 두 개의 황끼리 이런 결합을 해가지고 황을 빼내면서 이렇게, 괜히 썼네. 이 황결합 이렇게 예쁜 글씨로 여기 나와 있는데 괜히 글씨로 요 두 개가 황끼리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 이것을 이황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거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은 일반적으로 매우 튼튼하잖아요. 파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공유결합은. 그러니까 이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공유결합들을 전부 쓰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황화 결합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금방 쉽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아까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기 이전에 두 개의 시스템은 원래 상태가 어땠어요? 이랬잖아. 요것을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는 요 수소, 요 두 수소가 빠져나갔잖아요. 요 수소를 황의 형태로
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굳이 이런 같은 아미노산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물질인데 이렇게 요 끝이 이렇게 SH로 끝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기다 갖다가 쳐 부으면 얘네들은 쉽게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수소를 떼어가지고서. 우리는 이것을 환원된다고 하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소를 다시 얻어가지고 환원이 되는 거지. 그 조그만 이 SH를 가지고 온 녀석들은 대신 산화가 되는 것이고, 수소를 초계같이 갖다 바치고선. 그래서 이 황학 여러분, 그럼 뭐 이 말이 전부 쓸데없는 군더더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무시하고,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이 황학 여러분, 환원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쉽게 다시 파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 환원제? 환원제가 뭔데? 작은 물질인데 요 아까 얘기한 그 S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환원제예요. 글루타시온 몸에 그렇게 좋다고, 글루타시온 먹으면 그냥 뭐 항산화제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런 그런 환원제. 천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환원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막 달려가 가지고서 자기 수소를 내주면서 야야야 워워워 하면서 이 산화되는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활성산소의 활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좋은 물질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을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이 황화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매우 이렇게 유연성,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금방 파괴됐다 다시 형성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결합으로서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굵은 선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 아미노산들의 골격들이 이렇게 쫙 이제 길다란 아미노산들이 뭐 수십 개 또는 뭐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저절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 구조는 저절로 자기들끼리 막 구겨져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이게 단백질이라면 단백질이 딱 일단 만들어지자마자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지 멋대로 구겨가지고서 이것을 지들은 단백질 접힘이라고 불러. 지들끼리 접어가지고서 아주 고유한 단백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원상태로 뭔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마치 우리가 뭔가를 접고서 그것들이 다시 펴지지 않게 할 때에 뭐 끈으로 이렇게 살짝 묶어 두듯이 바로 이 황화 결합들이 그것들을 유지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의 모양을 유지를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결합입니다. 근데 어쩌다 잘못해서 이것이 끊어진다. 어쩌면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지. 이게 이 황화 결합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유 결합인데 이상하리만큼 약해. 아까 환원제들이 들어오면 그게 막 풀려버리는 거지, 막. 어쩌면 그 약한 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 뭐, 풀리면 어때? 다시 금방, 쉽게, 다시 그 환원제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형성을 다시 쉽게 하니까 마치 수소결합 같은 것들처럼 약하지만 약한 게 그다지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약한 만큼 그만큼 쉽게 다시 형성됐다가 파괴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반응의 일종으로서 그들이 아미노산들을 연결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하나의 아미노산에서 마치 뉴클리오티드가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한쪽 뉴클리오티드는 3말단의 OH를 살랑살랑하고 새롭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신입 뉴클리오티드 멤버 가입하려고 하는 친구는 5말단의 인산기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미노산에 두 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할 때 이미 기존에
기존의 어떤 단백질의 일원이 되어 있던 마지막, 그 전에 마지막 아미노산은 카르복실기를 제공을 하고, 그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아미노산은 거기다 아미노기를 내주어 가지고서 그 둘 사이에서 OH와 H를 꺼내놔 가지고서 연결시켜서 축합 반응을 형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두 개가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이것이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아미노산 하나가 나도 끼워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이쪽으로 나 일로 들어갈래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아미노기 너 갖고 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카르복실기에 있는 OH와 아미노기의 수소 하나가 둘이 빠져나가면서 이 둘 사이를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펩티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수업을 듣는다면 어쩌면 생화학 수업에서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던져주고 시험에서 4-5개의 아미노산을 던져주면서 이들을 연결시켜서 펩티드 결합을 연결시켜서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티드를 어떤 순서로 만들어내어라 라는 문제를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 쌉 가능이지. 아무것도 어렵지 않지. 언제나 하는 것은 순서대로 누가 1번이야 누가 2번이야 그러면 그 둘 사이를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서로 딱 마주치게 한 다음에 OH, H 빼내고 쫙 선 그으면 되는 거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었던 흔적을 쉽게 발견하고서 이들을 만약 분리시킨다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분리될지 그것도 금방 추적이 가능하게 되겠죠. 원리만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줄줄 계속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 그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에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입니다. 뉴클리오티드 간에. 그 특정한 연결 방식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핵산은 DNA든 RNA든 핵산은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5말단, 3말단 이렇게. 5말단과 3말단. 그래서 항상 이 DNA, RNA를 언급을 하는 프로 워너비들은 이걸 뭐 DNA 첫 부분, 끝 부분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아는 척 하느라고 그 DNA, 그 유전자의 5말단은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유전자의 5말단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첫 부분이라는 얘기고 3말단이라는 얘기는 맨 마지막 부분이라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이 형성이 아직 동영상 안 봤구나. 지난 강의 보강 동영상 안 봤구나. 표정들이 그냥 쟤 뭐래? 하는 표정으로 그 시험 문제 범위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그 5말단과 3말단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듯이 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들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할 때 항상 그러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떤 몇 개의 일련의 아미노산들이 이제 단백질의 또 다른 말은 폴리펩티드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들이 줄줄이 사탕을 엮어서 단백질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폴리펩티드는 마치 핵산처럼 그러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요 세 개의 지금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폴리펩티드는 어느 부위가 가장 첫 번째 아미노산이 위치하는 부위일까요? 여기잖아. 왜? 펩티드 결합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를 봤을 때, 이 모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아미노산들 중에서 아직도 아미노기를, 손상되지 않고 아미노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 맨 첫 번째 아미노산이야. 그죠? 여기 아미노기가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반면에 이 세 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아직도 모든 것을 다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소진을 해버렸는데
아직도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어디에 있을까? 맨 마지막 아미노산이잖아. 왜냐면 아직 반응을 안 했으니까. 여기 카르복실기가 있잖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 단백질을 아미노기가 아직도 보이는, 발견되는 그쪽 방향과 아직도 카르복실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쪽 방향을 구분을 해서 이쪽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N말단. 이쪽을 C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과 C는 각각 아미노 카르복실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왜 지칭을 할까? 그러면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단백질에 마치 핵산을 얘기하는 것처럼 단백질을 얘기할 때, 그 단백질의 N말단이 어디야?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단백질의 첫 부분이 어디냐는 얘기죠. 첫 번째 아미노산. 이 단백질의 C말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단백질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합성을 하는 방식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면 되죠. 뭐 첫 번째, 마지막 그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이 단백질의 N말단에 이건 왜 이럴 때 언제 아주 편리하냐면은 단백질 뭐 이상 한 500개 또는 5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있을 때 그 단백질 중에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 돌연변이로 뭐 중에 날아가 버렸다든가 또는 치환이 됐다든가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야, 이거 뭐, 할 때 첫 번째에서 뭐 506번째 아미노산 그러지 않고 N말단에서 506번째 아미노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소통이 되니까. 자, 이 펩티드 결합을, 촉매하는 전담 효소의 이름은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효소까지 소개를 시키고 그럴까? 여태까지 그런 적 없었잖아요. 글리코시드 결합을 수용하는 촉매 이름을 내가 소개시켜 준 적 없잖아. 있겠지. 촉매가 효소의 이름이 있었겠지. 그러나 무시했잖아. 지방산들을 연결시키는 에스터 결합을 촉매하는 효소 이름 소개한 적 없잖아요. 물론 있으나. 그 다음에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수용하는 물론 중합 효소이긴 하지만 그거 그렇게 강조한 적 없잖아.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단백질만 편애를 해서 단백질만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서 전담 효소,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는 전담 효소의 이름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난리일까? 이 자가 단백질을 워낙 특별히 편애해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 펩티드 트랜스포레이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세포 안에서 펩티드 트랜스포레이즈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거 갑자기 왜 그래? 또 같은 방식으로 묻는다면 세포 안에서 글리코시드 결합을 수용하는 효소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묻는다면 뭐 그런 질문을 하냐? 어디 가든지 다 만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다 있지 이놈아 하고. 그런데 펩티드 트랜스포레이즈는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한 군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세포에서. 리보솜. 리보솜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세포는 리보솜 외에서만 요 펩티드 트랜스포레이즈 요소는 리보솜 밖에서는 볼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리보자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보자임. 그러니까 효소가 단백질이 아니야, 얘는. 리보소말 RNA야. RNA인데 효소 역할을 하는. 세상에 이런 막중한 임무를 RNA가 아직도 맡고 있다니 놀랄 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리보소말 RNA이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핵산에서 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당하고 인산기가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지루하게 쭉 나타나는 그 부위를 핵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당인산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인산 골격의 어떤 뉴클리오티드든지 전부 똑같고
다만 그 어떤 특정한 뉴클리오티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부위는 어디? 염기잖아요. A냐, G냐, C냐, T냐는 염기인 것처럼 아미노산들도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쫙 이런 단백질을 줄줄이 사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소위 말하는 아까 그 공통 부분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위 알파 카본 그 다음에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이들은 전부 하나의 골격을 형성하지. 백본. 이것을 우리는 펩타이드의 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 아미노산마다 고유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요 R그룹이잖아. R. 곁사슬 부위. 여기가 바로 그래서 이것은 곁사슬. 그래서 펩티드 골격과 펩타이드의 곁사슬을 구분해서 그 영역이 다르니까 이제 마치 핵산이 딱 구성이 됐을 때 DNA 이중 난선이 구성이 됐을 때 염기들이 삐져나온 안쪽으로 부위와 강인산 골격이 이렇게 뼈대를 이루는 부위가 서로 영역이 구분이 되듯이 단백질도 폴리펩티드를 형성했을 때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구분해서 얘기할 때 편해서 또 한 가지 쓸데없이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펩티드의 곁사슬, 그러니까 단백질의 곁사슬과 단백질의 요 골격,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이것이 바로 단백질답게 만드는 것이고 단백질에 관한 백미라고 할 수가 있죠. 1, 2, 3, 4 구조가 있는데 1차 그러니까 단백질은 모양이 매우 기기묘묘하게 다양하고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언급했죠? 모든 생명체에서 모든 기능은 생긴 대로 논다. 그런데 단백질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생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식으로 다단계의 구조를 형성을 해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은 어떠한 조합의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유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1차 구조라는 것은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부모격은 뭐예요? DNA잖아. DNA 유전 정보가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 어떠한 단백질의 1차 구조는 그냥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인 것이죠.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의 고유한 서열을 그냥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밋밋하지. 그러니까 1차 구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그 1차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한테 유전자를 잘 받아야 뭔가를 노력도 어느 정도 하지. 그래서 이 1차 구조에 따라서 이미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성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개가 돌려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00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무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요즘 뜨고 있다는 구글의 알파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봐야만 될 거예요. 약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단백질 구조 같은 거, 그 다음에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어떤 약물의 그것을 리간드 구조가 이게 쫙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약으로 쓰임새가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를 만약 컴퓨터가 그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정말 쉽게 여러 가지 드롭들을 디자인하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태까지 전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해왔던 이유가 아니 컴퓨터가 그것도 못해? 아미노산 딱 서열을 주면 지가 알아서 이러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은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라고 짠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요즘 아주 기특하게 잘 해낸다고 알파폴드가 난리가 난 건데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돼요. 2, 3년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알파폴드 들어가 보면 참 한심해.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어. 몇 개 빼고는. 전체 단백질 중에 몇 부위만 자신 있게 예측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도 잘 모름.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도 머리가 터져버려서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요원한데 그만해도 사실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디야 그게 정말. 그래서 단백질 2차 구조는 일단 1차 구조가 딱 그렇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들이 실제로 조립이 되면 아미노산들이 조립이 딱 되면 조립이 되자마자 그들의 각각의 이 지역적인 화학적 그 아미노산들 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왜 만들어지느냐 중심어 단백질의 2차 구조가 왜 저절로 형성이 되느냐 중심어 뭘까 엔트로피 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엔트로피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러니까 어쩌다 운이 없어서 어떤 유전자들이 이렇게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그 아미노산들이 모인 지역에서는 그냥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무슨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듯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2차 구조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리본 형식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어지는 리본 형식이라 해서 우리는 알파 힐릭스라고,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하고 또 하나는 병풍 같은 거 세워놓을 때 전체 딱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 그냥 쓰러지잖아. 병풍을 삐딱삐딱 이렇게 각도를 어긋나게 세워놔야 서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단백질 자체가 판 모양으로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배열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래서 병풍 구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베라 플레이리드 시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모양밖에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만들어지냐 하면은 각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쪽 아미노산하고 저쪽 근처에 있는 아미노산들하고 수소결합이 여기 또 수소결합이 그냥 자연적으로 엔트로피 때문에 형성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골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골격 어디서 봤지? 아까 그래서 이 밑밥 간 거예요. 골격들만의 그러니까 뭐지? 골격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아미노산들 겹사슬들이 있었잖아. 얘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no. 겹사슬들은 넌 좀 빠져. 우리가 지금 2차 구조를 만들 때는 너희들은 지금 여기 낄 때가 아니야. 여기 있어.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의 골격들만이 자기들끼리 여기서 막 저쪽에 두 집 건너 있는 아미노산하고 야 우리 같이 이렇게 끈끈하게 수소결합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 골격과 또 한 가지 키워드 수소결합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두 가지 종류의 모양 알파나선 베타 병풍인데 둘 다 골격들 간의 수소결합입니다. 그 두 개만이 여기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2차 구조가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3차 구조가 나올 거 아니야. 3차 구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정리시키는 겁니다. 2차 구조는 얘네들만. 3차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상황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을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알파 나선 구조가 형성이 되는 양태가 이제 분자 모델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베타 병풍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펩티드 골격과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펩티드 골격이 서로 간에 이렇게 수소결합을 짠짠짠 하면 이런 병풍 구조가 마치 세워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엔트로피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구조라는 거는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미노산들이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알파 나선을 만들겠다라고 예측이 매우 정확하게 요즘은 됩니다. 그 정도는 컴퓨터도 할 줄 알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값.
자유에너지 값이 얼마나, 이런 형성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유에너지 값을, 네가티브 델타 G를 만들어내느냐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짜져서 계산해갖고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쫙 있으면 여기는 알파 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를 이룹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이루는데요? 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능을 할까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항상 인간은 뭔가를 매니퓰레이트를 하려고 하잖아.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버리면 새로운 기능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정말 목표지. 그러면 진짜 대박 치는 거니까.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얼마 전 뉴스에서 내 동창인데, 유학 동창인데 그런 식으로 면역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회사 차려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4조 원을 잭팟을 터뜨렸다고. 4조 원을 기술 이전을 영국에다 해가지고서 갑자기 4조 원을 한꺼번에 그냥 꿀꺽 하시게 됐다는 얘기 듣고 이놈이 저렇게 됐구나.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백질 구조 같은 것들을 막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단백질, 새로운 기능을 하는 단백질 또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약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서 돈방석에 앉겠다는 과학자들이 절대 꿔서는 안 될 그런 망측한 그런 불순한 생각을 전부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차 구조가 돼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3차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2차 구조들이 일단 먼저 저절로 형성이 된 다음에 그러면 그들 간에 또 먼 거리에 서로 어떠한 2차 구조가 어느 위치에 생기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또 한 번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창발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새롭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긴 한데 그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거 2차 구조까지 다 예측이 정확하게 된다고 했겠다. 그럼 그들끼리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일 텐데 결국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걸 예측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즘 와서 많이 이제 따라잡았고 그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정확한 3차 구조를 예측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이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X선 회절을 훨씬 더 이제 다양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프, X선 결정 구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작은 물질들은 NMR 있잖아요.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둘 다 복불복. 이게 모든 단백질에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그게 되고 운 나쁘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어쩌면 완전히 폭망하는 자기 인생 조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 어떤 단백질을 자기가 미션으로 받아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무슨 엑스레이 결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몇 년이 돼도 이게 결정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어쩌라고?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요즘 다행히 인공지능이 많이 학습을 따라와가지고서 엑스레이 결정에 준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일단 자, 아까 2차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골격, 그다음에 수소결합 두 개의 키워드였죠. 자, 여기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겹사슬, 키워드는 겹사슬, 그 다음에 비공유결합.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조금 높아진 거예요. 3차 구조는 골격은 빠져. 니들끼리 때가 아니야.
골격이 아닌 곁사슬들만이 자기들끼리 막 소통을 해가지고서 야, 너 나하고 이렇게 결합하자. 근데 그 결합을 시키는 방식은 수소결합뿐만이 아니라 수소결합을 포함한 수소, 이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반데르발스, 뭐 그런 것들 다. 다만 한 가지 빠지는 건 공유결합은 사절. 그래서 비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사절하는 공유결합들 중에 하나의 예외가 여기 있었지. 아까 뭐였지? 이황화결합. 얘는 여기 끼워줘. 그래서 모든 공유결합은 이 3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왜 3차 구조 하는데 공유결합이 끼어 들어갔다는 얘는 완전히 여기를 알받게 하는 거야. 너무 튼튼해가지고서 이거 뭐 플렉시빌리티도 없고. 그런데 이황화결합은 약하디 약한 공유결합이니까 너는 들어와도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한결같이 전부 이 힘이 약한, 결합력이 약한 비공유결합들이 참여를 해서 3차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결국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고유 기능은 바로 이 3차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이고, 자, 자동적으로 물론 다 되기야. 그러나 not always. 원래는 자동적으로 돼야만 돼. 그런데 왜냐면 그냥 그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백질이 이렇게 내가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내가 막 탄생을 하기 시작해. 내가 무슨 터미네이터야 갑자기.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탄생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물이야 이게. 나의 모든 부위는 친수성 부위도 있고 소수성 부위도 있을 거 아니야. 단백질로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물이야 물. 물이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이 소수성 부위는 어떻게 돼? 접어들어야지. 물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겉을 싸는 부위는 뭐겠어? 친수성 아미노산들로 저절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이게 뒤틀려 가지고서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접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접힘이라는 얘기. 그래서 저절로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저절로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데 그게 항상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항상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지는 10분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